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하얀 겨울이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왔네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울 때는 몸에 있는 수분이 마르고 뒤꿈치가 갈라지며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틀게 되는 히터로 피부는 더욱 메말라가고 가습기를 안 틀면 안 될 정도가 되는데요. 딱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을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입니다. 지은이 이시하라 유미, 전나무숲에서 출판했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작가는 의학 박사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비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습니다. 1장에서는 몸의 건조로 인해 갈증이 심해지며 여러 가지 건조 증상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세포 건조를 재촉하는 생활 습관에는 과도한 물 섭취로 인한 수도, 염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오히려 노화가 빨라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임을 알려줍니다. 3장에서는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 법, 체질에 따라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알려주며 4장에서는 질병 증상별 세포 보습 처방과 호전된 사례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럼 노화를 막고 세포 건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원의 책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러한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 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에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 나기가 힘들 정도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가 많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요즘 들어 무얼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부석부석하고 굵어졌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의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내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상들. 목이 자주 마른다. 비만 오면 몸 여기저기에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땀을 많이 흘린다. 하체가 유독 비만이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감마지티피 수치가 높다.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사람이 많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유독 다리나 허리 같은 하체에 통증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다리에 부종, 신경통, 두통 등이 자주 나타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밤새 춥게 자고 난 다음 날에는 설사나 복통이 생기는 것이나 지나친 냉방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나 허리가 아픈 것도 비가 올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과 비슷하다. 그 원리는 이렇다. 비를 맞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거나 신경통이 심해진다. 냉방이 강한 곳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냉증과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물은 물에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러한 현상을 동양의학에서는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독, 즉 수분의 편제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분의 편제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했는지 알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다. 수분의 출입은 대개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분의 수분은 땀으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셨거나 소변으로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했을 때에는 몸을 좀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땀을 적당히 흘리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해서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땀으로 운동이나 목욕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땀과는 다르다.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 난다고 할 때의 땀은 바로 이 식은땀에 해당된다. 평소에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으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겨울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에 흰 가루 같은 각질이 일어난다.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스타킹 올이 나간다. 심할 때는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보습 크림부터 챙겨 바르고 틈만 나면 얼굴에 생수나 화장수를 뿌린다. 피부 건조가 심해 주름이나 잡티가 생길까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을 약 먹듯이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덩달아 화장품 회사들도
보습 기능을 앞세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썼는데도 그마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부석부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도 메마르고 생기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한껏 빨아들여 촉촉함을 되찾게 된다.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인자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에는 마, 토란, 오크라, 큰 실말, 미역, 생청국장, 맛버섯, 굴, 해삼, 가자미 조림묵 같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무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세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올바른 수분 섭취법으로 메마른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물 섭취와 염분 제한, 식사량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세포의 건조를 부추긴다. 피부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증상과 잡티, 주름을 개선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좋다. 또 마나 토란 같은 끈적이고 미끈거리는 식품을 먹어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 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동양의학의 상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갈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이고 색이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 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 전에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취리히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암염,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블러시 박사는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베너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잤던 설사가 먹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가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당근과 사과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다양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사과씨에도 비타민 B17이 들어있으므로 버리지 않고 함께 간다. 또한 생강에 대해 중국의 의서 상한론에서는 몸을 덮여 몸속의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고 길을 열어준다고 한다. 현대 양리학도 뒤늦게나마 생강의 유효 성분과 체내에서의 작용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올 등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한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혈소판의 움직력을 떨어뜨려 혈전 형성을 예방 치료한다.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 같은 효능이 있는 생강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든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한다. 여기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양강장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생강 홍차를 즐겨 마셨더니 냉증이나 고혈압, 변비, 설사, 부종, 비만, 우울감 등 수독에서 비롯된 증상들이 개선되었다는 사람이 많다. 생강 홍차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원활히 배출하도록 돕기 때문에 메마른 세포가 차츰 수분 흡수력을 회복해 노화도 느려진다. 증상별 세포 보습 처방과 호전 사례들. 흔히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노안, 잡티, 주름, 불면증 같은 질환이나 증상을 나이 들면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건조한 몸 세포에 있다. 따라서 그런 질환들은 세포의 건조를 막는 식사법과 생활 습관, 운동법 등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고혈압.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과도한 수분이 남아있는 경우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본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혈압에 이뇨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도 단순히 염분이 배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있던 불필요한 수분이 배설되어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세포는 근육이 감소해도 건조해진다. 근육이 잘 발달한 하체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모여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하체가 쇠약해지면 근육 속 모세혈관도 감소하기 때문에 혈액이 상체로 모인다. 혈압은 보통 상체인 팔에서 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서 세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하체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한다. 얇게 썬 양파와 무, 미역으로 만든 샐러드를 간장 드레싱으로 버무려 매일 먹는다. 양파는 하체를 강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으로 혈압을 떨어뜨린다. 미역에도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다. 또 무에 함유된 비타민 P는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양파 껍질을 달여 마신다. 냄비에 물 600ml와 양파 껍질 10g을 넣고 달여 마신다. 물이 반으로 줄면 체에 걸러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마신다. 양파 껍질이 들어있는 갈색 색소인 케르세틴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지방이 많은 육류, 무정란, 우유, 버터의 섭취를 삼가하고 생선과 어패류를 많이 먹는다. 생선이나 어패류에 함유된 EPA나 DHA 같은 불포화 지방산과 타우린이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전 형성을 막는다. 생청국장, 된장, 간장, 치즈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다. 이 같은 발효식품에는 혈전 형성을 막는 피라진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으므로 꾸준히 먹도록 한다. 당근 사과 주스를 매일 마신다. 당근 2개와 사과 3분의 2개를 갈아서
약 2컵 400cc 마신다. 당근, 샐러리, 파슬리, 미나리 등의 미나리과 식물에는 혈전 형성을 막는 피라진이 들어있다. 당근은 하체를 강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사과의 풍부한 칼륨은 염분을 소변과 함께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매일 워킹이나 스쿼트로 하체 근육을 키워 혈액을 하체로 보낸다. 갱년기 장애. 우리 몸에서 냉증이 잘 일어나는 곳은 대개 불필요한 물웅덩이가 있다. 자연히 주변 세포들은 수분이 부족해서 메마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냉증은 몸속이 건조해졌음을 알려주는 위험신호 역할을 한다. 특히 아랫배가 찬 여성들 가운데는 배꼽을 경계로 위아래의 온도가 크게 차이나는 이들이 많다. 아랫배에 냉증이 생기면 그곳에 있는 자궁과 난소의 세포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혈액과 열이 정체되어 결국 위로 올라온다. 그로 인해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며 숨참, 어깨 결림, 구역질,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짜증과 신경질이 심해지고 불안, 불면증 등이 생긴다. 이처럼 밑에서 위로 치밀어 오르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갱년기 장애다. 갱년기 장애를 개선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다. 우엉을 많이 먹는다. 우엉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아르기닌이 들어있다. 간장 등으로 양념에 볶아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좋다. 검은 콩을 흑설탕에 졸여 먹는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 비뇨기, 생식기 등의 기운이 부족할 때 검은 콩이 좋다고 한다. 무청을 많이 먹는다. 무청은 혈액순환을 도와 노폐물을 없애므로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좋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 대신 박하사탕을 넣어 하루에 3-4잔을 마신다. 기운이 위로 치미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 매일 목욕 후에 아랫배에 생강 찜질을 한다. 42도씨 정도의 물에 족욕을 한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책에서는 질환이나 증상별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과 차, 그리고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추천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나온 진 꽤 됐지만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한 번쯤 사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정원의 책방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래요.